자,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진기함을 넘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가 존재하는 삼국유사와 떠나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전불시대의 칠처가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불시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가섭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섭부처님 유적이 사실은 네팔에 진짜 있어요. 네팔에 있어요. 그래서 구나모닙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르손불, 구나모닙을, 석가모닙을, 가섭불, 석가모닙을,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 사자불 이렇게 쭉 족보가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구나모니불이나 이런 분들 유적이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에 있어요. 그래서 네팔의 어떠한 이러한 깨달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지역, 네팔을 정확하게 네팔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도와 네팔 영역 쪽에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한 흐름과 연결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은 뭘 주장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진짜 부처님의 땅이야. 그래서 서쪽에 서천축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천축이 인도입니다. 천축이 인도입니다. 동쪽에는 동천축이 있다. 동쪽에는 신라가 있다. 그리고 그 신라야말로 가장 적합한 불교의 최고 메카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경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황룡사 이야기는 제가 새로 새로 해석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황룡사랑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황룡사가 삼금당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금당 구조로. 황룡사 하면 구축목탑 생각하시지만,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지은 거라서 훨씬 뒤쪽이에요. 여기 훨씬 뒤쪽. 그래서 그 전에는 거기에 조그만 목탑이 있었을 거고, 그걸 헐고 대대적으로 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유적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의 법당이 세 군데고, 여기가 황룡사 구축목탑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하필 금당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법당이 세 개나 되느냐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모셨던 삼존불이 있었고, 황룡사 처음 지을 때 삼존불을 모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인도의 아쇼카 왕이 불상을 조성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바다에다가 띄우거든요. 그래서 2300년, 2200년, 2300년 전에 아쇼카 왕이 띄운 배가 진흥왕한테 오는 거예요. 500년대에 진흥왕에게 오는, 한 700년을 바다에서 이렇게 그런 웃음은 뭐야? 그렇게 해서 그 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속들, 금도 있고 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료들이 다 있고, 그걸 만들려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2년 있는 땅에 가서 이제 조성이 되라. 나중에 황룡사 장육존이라고 하는 조가 있어요. 장육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 그게 이제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울산이 경주에서는 인천과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경주는 해안이 높아서 배가 접안이 안 됩니다. 접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바다가 깊은 거죠. 지금은 그게 더 좋은 거고, 예전에는 안 좋은 겁니다. 예전에 목선 이런 거는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배를 대서 이렇게 경주로다가 물류를 땡겨오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굉장히 중심 도시입니다. 신라 시대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래서 영빈관이 울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태화사입니다. 태화사가 사찰이면 동시에 영빈관까지 같이 하는 굉장히 재밌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가지고 접대하고 그 다음에 물류는 이제 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으로 그 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디다 옮겨놓냐면 동축사, 동천축이니까. 지금도 동축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료들하고 삼존상이
조그만 걸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라고 해서 삼존상을 거기다가 같이 동봉을 했대. 재료 플러스 삼존상 그 기본 가다 모델을 동봉을 해놨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유광상일 거예요. 아유광이 모셨다는 설화가 있는, 전설이 있는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그게 이제 나중에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자은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게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래서 저 배가 아마 중국의 산동반도 쪽, 아니 산동반도가 아니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유광사가 있는데 아마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해로로 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쇼카 왕은 절대 보냈을 리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700년 동안 목선이 바다에 어떻게 떠 있어. 그건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가능한 얘기라니까. 그런 영화에서나. 거기는 그냥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배가 이러잖아. 목선인데 썩지도 않고. 귀하목인가? 왜 안 썩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장점이잖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 또 역사 얘기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재미가 없대. 그러면 또 이제 나도 미치겠어. 약도 팔아야 되고 그걸 합리적으로 이제 해석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나중에 아쇼카 왕상이라는 게 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쇼카 왕이 모셨다. 아쇼카 왕 때는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원 전후에 무불상 시대가 끝나고 간다라고 마투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불상 수업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에는 불상이 없고 다음 시간 때쯤에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문수보살이 불상을 만들어서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문수보살이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요. 그게 금강산 유점사입니다. 유점사 53불.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어요. 그런데 양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야. 문수보살이 통일신라 시대 불상을 만들었네. 이게 참 확실히 진기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안 거지. 현지화 전략이라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다 이유가 있어. 자, 봐봐. 그렇잖아. 빅맥도 다 동네마다 맛이 좀씩 틀려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유럽 가니까 나랑 같이 간 애가 뭐 가는 데마다 햄버거를 먹더만. 걔는 가는 데마다. 요 불상이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해지는 상이 인도에서 유행을 한번 했고 그게 동쪽으로 이제 동아시아 쪽도 한번 유행을 해요.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모델의 불상이. 그래서 그게 진흥왕 때도 유행이 되는 것 같고 그게 당나라 때도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기록에도 그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신 모델의 불상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전승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엄청나게 대단한 놈이 빡신 게 하나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스타벅스가 들어와갖고 재패를 한 거지. 이게 뭐야? 세상에 우리는 달달한 삼박자 커피를 커피 믹스야말로 우리나라 때밀이 수공과 더불어서 한국이 발견해낸 위대한 발명품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싹 쓸렸지. 그리고 갑자기 사이렌이 와가지고 그죠? 그 여자애가 사이렌이잖아. 사이렌이 그 그리스 힐압 신화에 그 노래 부르면서 뱃사공들 이렇게 홀려가지고 조지는 그거잖아. 그게 사이렌이잖아. 그래서 걔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가지고 이제 경각심 뭐 이래갖고 사이렌을 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봤잖아. 그래서 어떤 흐름 자체가 확 주도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그 센 놈에 대한 상징성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불교인이라면 다 최고의 성군으로 꼽는 아쇼카 왕이 후광으로 딱 밀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저 진흥왕도 아쇼카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쇼카 왕 같은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선덕여왕도 아쇼카 왕 같은 그런 걸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전륜성왕. 그래서 이 아유광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때
이 모델 불상이 삼존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가운데다가 삼존불을 모셨는데 그 모델 불상을 보고 이건 좀 작은 거지. 모델로 온 거니까 샘플로 온 거니까. 그래서 작은 거 있고 그다음에 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한 번에 만들어졌대. 딱 그렇게 나와요. 장육주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한 번에 만들었다. 아쇼카 왕은 쇠가 빠지게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를 진흥왕은 한 번에 만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흥왕이야말로 아쇼카 왕보다 더 대단한 불교적 성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포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육존상. 장육존이 일장육척이라는 얘기거든요. 일장육척 이게 3m, 368, 4.8m 정도. 약 한 5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불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신라 삼보입니다. 신라 삼보. 신라 삼보. 세계의 보물. 진평왕의 천사옥대. 그 다음에 장육존상,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구층목탑. 만파식적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뭐 만파식적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장육존상 큰 거를 모시면서 여기 있는 불상을 뺀 거지. 그리고 여기도 다시 지었을 겁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육존상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산사 미륵전에 있는 미륵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큰 거를 딱 지으니까 요거는 이제 바뀐 거죠. 요 불상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을 거고 요 모델로 들어온 것도 한쪽에 놨을 거다. 그래서 삼존을 모셨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약을 팔고 있었어. 왜 금당이 3개냐, 법당이 3개냐를 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 국찰에 아니 모델을 같이 놓는다고? 샘플을 같이 놓는다고? 완제품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약간 찌질한 스님 같으면은 아까우니까 저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파괴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셔놓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하는 생각이고, 국찰은 뭐냐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돈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절인 거예요. 정부에서 무조건 밀어주는 최고의 사찰. 거기에 저렇게 지저분하게 배치를 한다고?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황룡사와 관련돼서는 가섭불 연자석, 가섭부처님이 참선하신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불시대 절터라는 것도 다 가섭부라고 연결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흥왕 시절, 그 다음에 법흥왕 시절부터 거의 진평왕 때까지 가섭불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섭불 신앙이라는 게. 그때 진종설이라고 해가지고 왕실 피와 관련해서는, 혈통과 관련해서는 당신들이 인도의 찰제리 종족, 그러니까는 크샤트리아 종족, 석가모니랑 연결되는 크샤트리아 종족이라고 하는, 석가족과 연결되는 크샤트리아 종족이라는 설이 하나가 왕실 피의 혈통을 주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었고, 신앙에서는 제석천 신앙과 가섭불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가섭불 신앙이. 그래서 한쪽에 가섭부처님을 모셨을 거고, 여기에 가섭부처님을 모셨을 거고, 여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여기에 미륵을 모셨을 거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섭불 신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불교하고 다른 좀 특수한 불교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금강산도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금강산에 단무갈보살, 그 다음에 법기보살이라고도 하는데 그 신앙이 없어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 그래서 저런 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나반존자도 우리나라에만 모셔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몇몇 신앙의 흐름들이 우리나라만 특수하게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 달리 아마 배로 들어오는 신앙 루트가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뭐 이때쯤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허왕옥과 관련된 그 해안 루트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수보살이 인도에서 저거를 만들어줬다. 불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냈다. 그것도 해안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서만 다 들어왔다, 중국을 거쳐서만 들어왔다가 아니고 초원의 길이라 그래서 유목 루트를 통해서 고구려로 들어간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루트가 있어요. 그게 가야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황룡사 아유광상
아쇼카 왕이 불상 만들려다가 지금 저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신라로 들어가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가야로도 들어가고 신라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해안 쪽이거든요. 강원도 고성.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다 북조 전진의 부견에 의해서 고구려로 불교가 들어왔다. 372년에 전진 부견 예전에 제가 붓다로드 할 때 얘기해 드렸었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진남북조의 패자가 되려는 사람이었고 결국 비수전투에서 사연한테 깨지면서 인생이 몰락한 그런 사람. 그래서 뭐 강북에서 들어오고 강남에서 들어오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루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주류가 되면서 다른 루트들은 희미해진 거지. 지금 황룡사와 관련해서 금당이 3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3존, 3존, 3존을 이렇게 모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가섭, 미륵을 모셨을 거다. 그래서 미래불과 과거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모셨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섭불 흐름이 사라지면서 연등불로 바뀌어요. 연등불로. 그래서 신앙의 흐름이 저 연등불이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바다에 이렇게 항해랑 관련된 신격으로 약간 변신이 되거든요. 신앙 대상이. 그러니까 항해 수호자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면서 가섭불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섭신앙을 대체하는 가섭신앙이 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워낙 단편적인 파편들만 남아 있어서. 그런데 신라에는 저런 흔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다. 왜? 가섭 부처님이 참선한 자리가 있다니까. 자리가. 그래서 이 황룡사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황사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한 절입니다. 선덕여왕이 절을 많이 창건하는데 선덕여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달리 정치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개판이어서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불교하고 그 다음에 성조항고라고도 나와요. 성조항고, 무속의 오야봉 뭐 이런 의미입니다. 신녀 같은 나는 선택된 그런 식. 그리고 저 때는 여자가 또 먹어주던 시절이에요. 여자가 짱 먹던 시절. 제가 전에 잠깐 얘기해 드리는 것 같은데 동아시아에서 진짜 특이한 시절이 있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절쯤에 옆에 나라를 딱 보면 중국은 측정무가 있었다. 황제로. 그리고 일본에도 천황도 여자예요. 야, 이게 무슨 동아시아를 여성이 지배하던 시절이 딱 있는 거예요. 한 100여 년 정도 안짝으로 이렇게 차이 가지고 싹 이렇게 기가 막히지. 오늘날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지. 그래서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진운이 안 좋았어. 대진운이. 그때 백제왕이 무왕. 시호가 무라는 얘기는 전투를 치고 들어오는데 무왕은 직접 친정하는 사람입니다. 친정이 뭐냐면 전투장에서 내가 리더. 내가 끌고 나가서. 그리고 이쪽 신라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은 못 나가니까 김유신 이렇게 파견하다가 김유신 세력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전시체제잖아. 이게 평화체제면 장군들이 힘을 못 쓰는데 전시체제고 그 전시에서 왕이 못하니까 왕이 직접 저쪽에서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군대를 지휘하는데 이쪽은 왕이 못 나가니까 계속 김유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유신 세력이 커지고 김유신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체불가 인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 안 가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누가 할 건데 그러면? 그러면 직접 하든가 꼬우면 직접 하든가. 선동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망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게 이제 나오는 사찰이 분황사. 분황사가 뭐냐면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라고 하는. 저 분황사의 명칭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게 그 서울대 사학과 교수 지금 정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논문 심사할 때도 들어오셨었는데 그 남동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는 그 설을 지지해요.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보통 절 이름은 산 이름을 따든지 그 다음에 경전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따든지 불교적인 이름을 따든지 하는 거지 저런 이상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는 게 저 당시에 당태종이 황제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아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런 뜻이 아닌 거죠. 물론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당태종한테 태평가를 직접 지어서 수놓아서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래요. 사신한테. 그걸 여왕이 술을 와. 환장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니, 국가 수반이 이게 뭐요? 삭바느질을 해. 왜? 그래갖고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일들도 벌이는데 선덕여왕은 좀 달라요. 선덕여왕은 거기서 황제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덕여왕 직위삼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란꽃 이야기.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삼국 사기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국 사기 때는 공주 때 사건이라고 나오고 삼국 유사에는 왕일 때 사건이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을 한 편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왕일 때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신라가 찌리하니까 이제 좀 잘 봐달라고 당나라한테 이걸 보내요. 걸사표. 그러니까는 군사 좀 이렇게 원조 좀 해주고 우리 동맹도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당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아서 꼴이 곧따위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종친 중에서 한 명을 보내줄 테니까 그를 왕을 삼아. 야, 내 조카나 이런 애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 왕 삼아. 개망신. 실제로 이 개망신 사건으로 인해서 비담 염종의 난이 일어나면서 선덕여왕이 그 난 과정에서 선덕여왕 16년에 죽습니다. 죽게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그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추정되는 게 그 모란꽃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란꽃 사건은 뭐냐면 선덕여왕이 남편이 있었어요. 갈문왕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갈문왕은 왕은 아닌데 왕의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사람. 그거는 여왕의 남편. 이런 사람들을 갈문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으로 얘기하면 필립공이지. 필립공. 걔네는 그냥 공까지만 해줬는데 우리는 그냥 왕 친구까지 붙여주는 거야. 왕 남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필립공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무릎 꿇고 있나? 그거 좀 애매하잖아. 그 지위가. 까놓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서로는. 그런데 그렇게 남편한테 요구하긴 그러니까 그냥 가짜 왕 이름이라도 하나 붙여주는 게 그 스포 갈문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없어졌는 것 같아. 그리고 없고 나서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신라는 성풍속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훨씬 더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편하게 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은 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용납이 안 되지. 유교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 바람피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자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유교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너는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모란꽃 사건이에요. 꽃은 꽃이지만 향기가 없어. 넌 쓰레기야. 이렇게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전에서 까지는 바람에 개망신이 터진 거지. 그거를 이제 선덕여왕이 딱 눈치를 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덕여왕도 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뜻이긴 한데 방어해도 안 돼요. 욕을 너무 크게 먹으면 내가 당위성을 가졌더라도 비웃는 게 있다니까.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다 귀족제이기 때문에 선덕여왕만 혈통이 높은 게 아니고 다 혈통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조선처럼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니까. 이건 귀족 사회라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나 너네 아버지는 뭐 큰 문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한 두 대만 올라가면 너네 할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나 뭐 그거 아니요? 야, 형제였잖아.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왕이 망신당해도 약간 쿡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걸 간파해내고 저게 나를 욕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막 끌어오르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덕여왕이 빡쳐서 지은 절이 분황사. 황제에겐 향기가 있다. 그게 이제 거기서 황제는 누구냐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이에요. 그래서 분황사 그 모전석탑을 원래는 9층, 7층 두 가지 설이 있는데 9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큰 모전석탑을 짓고 거기에다가 바늘 이런 게 나왔죠. 금바늘, 은바늘 이렇게 여성용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선덕여왕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신이 안 서니까 큰 불사를 하고 건축 같은 걸 큰 걸 하면 나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상대가 더 큰 건물을 막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위축되거든. 그게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조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의 자금성도 그런 걸 하잖아요. 조선의 사신이 딱 가면 자금성에 가서 그 자금성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렇게 굽어지는 무슨 생각을 갖고 갔어도 왜 창덕궁을 보던 사람이 자금성을 보면 맘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가 있어요.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백악관 보고 이게 센 나라요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 왜? 백악관은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봐. 가봐. 패키지 싸게 나올 때 한번 가시면 돼요. 힘들게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요즘 나라니까 요즘식으로 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일걸?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살던 사람이 우리도 청와대 가보면 이럴 수도 있을걸?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건축을 하고 이제 무너진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게 남정신 선생님 설이었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게 있어요. 지금 황자가 절들을 봐봐. 지금 황룡사, 분황사, 이 황자 들어가는 절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황복사라고 요 바로 이 황룡사, 분황사 저 길 건너가면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황복사, 그리고 저기는 이제 의상대사가 출가했던 사찰이고, 저것도 굉장히 황자 들어가면 다 레벨이 높은 사찰이에요. 저 분황사에 나중에 차장 스님이 계시다가 황룡사 2대 주지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주지로 들어가는데 뭐 그런 사건들이 다 있는데, 저 황자 들어가는 절들이 최고 레벨, 그러니까는 신라의 왕실과 관련된 최고급 사찰들은 저 황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 동네가 이제 구항동이라 그래서 유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9개의 황자 들어가는 절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약을 팔았는데 그거는 약간 유치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오는 거는 저거 말고 황성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저 어디 쪽에 있었냐면 지금 추정으로는 모량리, 김대성, 모량 쪽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저희 김유신 장군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경주역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구항동에 9개의 황자에 있었던 절도 아니고, 황성사 들어보셨어요? 뭘 들어봐. 여러분이 아는 거는 황성예터를 들어봤겠지.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뭐 별빛만 새로 뭐 맞아요? 달빛만 새로 한가 뭐 있잖아.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그런 노래, 야리한 노래. 황성예터. 근데 그 황성은 경주가 아니고 개성이에요. 개성. 거기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개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쓸쓸한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아마 노래로 나오는 걸걸? 그 뒤엔가 어디서 나오는 뭐 그런 얘기야. 아무튼 그건 개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어는 황성사라고 하는 절은 신라, 경주하고 관련된 거고, 구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9구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이게 주역에서는 양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주역에서는 음은 6이고 양은 9거든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숫자고, 구항이라는 거 하는 것은 황제 9, 9오효,
주역 건캐 구오효를 보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나와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그 구절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용비 어천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황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황룡사입니다. 황룡사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런 거 해석하는 게 단순히 저 기록만 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관련된 동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적층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삼국유사 이런 거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 내가 번역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알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라는 숫자의 상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분황사라고 하는 절, 그 다음에 영묘사. 야, 이거 7개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사실은 또 영묘사 하면 또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저기 또 개구리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지기설화, 불귀신이 또 나타나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영묘사인데, 근데 사실 저런 데를 다 설명을 하고 저기를 다녀보려고 지금 이 붓다로 특별 기획으로 경주를 가서 저런 현장을 보고 이제 좀 찍어봐야겠다. 붓다로 촬영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야, 실내에서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밖에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갈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 특별판으로 지금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지금 저 영묘사 같은 절도 선덕여왕이, 그러니까 선덕여왕 창건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덕여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절을 창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미 있는 큰 규모의 절. 아니, 나라가 개판이고 지금 무왕 때문에 자꾸 밀리고 있는데 왜 절을 많이 지을까? 권위가 떨어지니까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그 당시 국교가 불교니까 계속, 그러니까 중세 유럽으로 말하면 성당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걸 지어가지고 나 아직 건재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자꾸 그러지 마. 나 안 죽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좋은 자리에는 지금 다 절들을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묘사는 몰라. 이 황복사라고 지금 알려진 그 절터가 종묘사찰, 신라의 종묘사찰이라는 설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영묘사도 그러한 종묘 비슷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도 저를 이제 가게 되고, 뭐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금 영묘사는 어디라고 추정하냐면, 지금 현 분황사라고 알려진 데가 영묘사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아니, 이제 분황사가 아니고 현 흑륜사라고 하는 데를 영묘사라고 추정을 하고, 현재의 흑륜사, 그 다음에 지금 원흑륜사는 경주공고짜리로다가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묘사 얘기는 또 뭐 다음에 하고, 이 사천왕사가 선덕여왕이 지은 절은 아닌데 선덕여왕과 직접 관련되는 또 절이에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죽은 뒤에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얘기는 내가 전륜성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선덕여왕이 자기가 전륜성왕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첨성대가 수미산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중앙을 나타내고 싶어서 첨성대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첨성대가 별 보는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진짜 약간 좀 유치한 거고, 별 안 보입니다, 거기. 그 옆에 반월성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모든 천체 관측하는 데는 다 산 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높은 데거나 안 그러면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빛이 많을수록 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별 많이 보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밝아졌거든요, 밤에도. 그래서 별이 다 사라졌죠. 물론 공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도시가 밝아졌기 때문에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번화가에 그렇게 별을 보는 천문대를 만든다는 거는 약간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일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천문 관측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계시자 뭐 이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종교적인 의미를 쓸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수미산 꼭대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륜성왕은 죽고 난 뒤에 수미산 꼭대기에 태어납니다.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미산 꼭대기에 묻어달라고 한 거고,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첨성대라고 하는 걸 수미산으로 해석하면 연결점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딘지를 몰랐더니 어딘데요? 이랬더니 랑산이다. 지금 선덕여왕 무덤이 있어요. 신라시대 왕릉 중에서 무덤이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다 추정이고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덕여왕 무덤은 분명합니다. 도굴돼서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분명해. 왜? 위치가 그건 랑산에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왜 거기가 도리천이지? 라고 했더니 문무왕 시절에, 문무왕 때 그 랑산 남쪽에 남산 밑에 쪽에 사천왕사를 만들게 되죠. 명랑 스님이라고 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격 좋은 스님. 명랑하잖아. 자장률사의 장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자장률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또 스토리가 또 있어. 이런 거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오늘은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봐봐. 법흥왕, 진흥왕과 관련해서 이 세 개의 사찰이 있는 거고,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2절, 2절은 직접 당신이 창건한 건 아닌데 관련 사찰이 되는 거고, 여기에 황룡사에도 구축목탑도 선덕여왕이 하는 거예요. 선덕여왕 관련된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법흥왕, 진흥왕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쪽 팀 한 팀, 그 다음에 선덕여왕 팀, 이게 대부분 저 전부시대 칠처가람지의 상징 인물들이라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저분들에 의해서 신라불교가 완전히 확립됩니다. 그리고 저 담엄사 이야기, 거기에 보면 또 이제 박혁거세 또 복잡합니다. 그게 오릉 안에 있거든. 경주에 가면 또 오릉이라고 무덤이 그게 5개인지 6개인지 뭐 잘 모르겠다. 어쩐다 저쩐다. 모르면 파보면 되죠. 파면 안 나와요. 별게 없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서 다 대부분 도굴됐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래서 박혁거세가 제대로 못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박혁거세 시해설. 박혁거세가 팔다리가 다 찢어져서 시체가 5개로 쪼개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박씨도 못 들어봤을 그 이야기. 박혁거세 엄마 이야기도 했잖아. 박혁거세 엄마가 선도성모라더라. 그리고 박혁거세가 시해됐을 수도 있다. 이런 썰도 있어. 근데 이게 워낙 자료가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변증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가 5개로 쪼개져서 5개의 무덤으로 묻혔다 라고 하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릉이에요. 박혁거세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가 굉장히 큰 사건을 겪은 거거든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거열형입니다. 찢어 죽이는. 말 같은 거나 소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출발시키면 뚝 찢어지는 이런 식. 그래서 재위기간이 61년이나 되니까 저게 아마 권력의 변동이 생겼나? 아니면 박혁거세도 도래인이에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들어와서 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귀족들하고 갈등들이 있었나? 뭐 오만 이야기들을 생각만 해볼 수 있어. 답이 있느냐? 없어. 왜? 기록이 너무 짧거든. 짧으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답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누가 생각해 봐도 왕이 죽었는데, 그것도 국가를 세운 왕이 죽었는데 몸이
개로 쪼개졌어요 라고 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거는 맞아. 예,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게 다 담엄사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담엄사 영역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담엄사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구역으로 묶여서 옳은 구역으로 아령 부인까지. 아령 몰라요? 아리영.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 있었잖아. 인어공주 아리영. 거기서도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게 여기. 상상력의 폭이 이만하면 이거는 이따시만큼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쉐리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사천왕사하고 담엄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